안녕하세요. 푸른 산호초입니다. 오늘 공부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적인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기술적인 이슈, 테크니컬 이슈죠. 이 테크니컬 이슈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IT 기술, AI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UX가 사용자 경험, UI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거죠. 기술 요인에 따라 솔루션이 가능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내용과 진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리서치에 앞서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특히 의뢰자가 기술 회사라면 기술 이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의뢰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회사에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지 된다라는 소리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신뢰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해관계자 조사.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스 이해관계자란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사용자, 구매자, 서비스 제공자, 종업원은 물론 서비스의 전체 과정에 관련되는 인프라 운영자, 정보기관과 관련단체, 시민사회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이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혹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모든 것,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하는 국가도 있겠죠. 이 모든 걸 이해관계자라고 하네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이해관계자 지도, 스테이크홀더스 맵이라고 해서 작성은 리서치 단계에서 진행되지만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도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간략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게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이때의 이해관계자의 의뢰자 측 또는 해당 산업 분야의 영업부서나 개발자, 분야 전문가 등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나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할 때는 의뢰자 측 또는 해당 산업 분야의 영업부서, 개발자, 분야 전문가 등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너무 이게 범위가 넓어버리면 간략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일 것 같고, Shift9? 여기 스페이스인가? 아, 스크롤. 네. 네. 프로젝트 과업 내용과 진행 방법, 이상의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 과업 내용과 진행 방법,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과업 내용과 진행 방법, 일정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프로젝트 수행은 단계적, 독립적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 과업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 과업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르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르며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로 구성된다. 인터뷰와 유저 다이어리, 디스커버 단계가 이루어지듯이 대층적인 구성을 이룰 수 있고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전문가 인터뷰를 위한 리크루팅이 이루어지듯이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각 단계 내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용 인원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타당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소요될 예산까지도 짜야 한다. 이렇게 완성된 프로젝트 진행 계획은 실제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안서 발송 중에 일단 완료하는 것이 좋다. 과업 내용, 방법, 일정이 결정되면 제안서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 완결된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안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과업 내용, 방법, 일정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성된다라는 거겠죠. 발주자에게 보내는 제안서에서만 별도로 프로젝트 진행 계획서를 보다 간략하고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과업 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 팀 자체의 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 이제 팀을 구성을 하는 거네요. 프로젝트 팀 구성. 프로젝트 팀 구성은 프로젝트 예산과 기간은 물론 내용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서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런가 보네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서비스 디자인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동시에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구성해야 되며, 뭐 팀이 있다고 해서 뭐 이걸 방만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증가되니까.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적인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합적인 팀.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 서로 다른 분야의 팀원들이 이게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을 텐데 형광펜으로 해볼까? 형광펜, 형광펜. 융합적인 이게 좋네요. 네, 앞으로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융합적인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뭐 어떤 분야에 특화된 어떤, 어떤 분야에 특화된 팀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 땡 하겠죠.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융합적인 팀은 다학제적, 멀티 디스플리너리, 읽기도 어렵네요. 다학제적인 팀, 그러니까 여러 분야라는 소리죠. 이게 다학제적인 팀이기도 하다. 융합팀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결과물이 무엇인가와 어떤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된다. 결과물과 과정에 따라 개발자가 결합할지, 기획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등이 결정된다. 융합팀의 최소 구성은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각 1명씩 참여하는 것. 그렇죠. 당연히 디자이너, 개발자 있어야 되겠죠. 기획자가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규모가 작고 업무의 범위가 고정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라면 이 정도의 작은 팀으로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고, 오히려 기민하게, 여기서 이제 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린 스타트업 할 때 우리가 그 린이에요. 린 스타트업.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타트업이 아닌 일반적인 규모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라면 디자인 팀과 외부의 협력자로 구성될 수 있다. 서비스 디자인 전문 회사가 외부의 의뢰를 받거나 기업이나 기관 내부의 서비스 디자인 부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부 디자인 팀은 팀 리더, 디자인 리서치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산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인터페이스 등 서비스 기획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팀 내부에 발산적 사고를 잘하는 제너레이터와 수렴적 사고를 잘하는 신시사이저가 따로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다이아몬드 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서 이제 발산을 시키잖아요.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만든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이쪽에서는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결국은 하나로 뭐 어떤 버릴 건 버리고 합칠 건 합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수렴할 때 필요한 그런 사람이 이제 신시사이저라고 해서 제너레이터와 신시사이저를 따로 두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긴밀하게 움직일 내부 디자인 팀이 외부에는 이를 도와줄 공동 창작자가 있는 것이 이상적. 디자인할 상품이나 기획 전체의 프로젝트 책임자, 해당 분야의 영역 전문가, 개발자, 시장 분석 전문가, 사용성 전문가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서비스 디자인 팀 외부에는 경영진이나 영업부서 등의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줄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를 보고받는 의사결정권자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또 뭐냐? 내부 디자인팀. 이걸 방금 얘기했던 앞서 보여줬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와닿네요. 내부 디자인팀은 팀 리더, 리서치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서비스 기획자 이런 게 있고, 협업자는 프로젝트 책임자, 영역 전문가, 개발자, 시장 분석 전문가, 사용성 전문가. 이게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직접비, 간접비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 이런 식으로 있다. 내부 디자인 팀에는 이제 팀 리더가 있고 프로젝트 책임자가 협업으로 분류가 되네요. 디자인 프로젝트 팀을 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업무 스타일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룰 경우 팀워크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업무 스타일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뤘을 때 팀워크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맞는 말이죠. 네, 이걸 또 가능케 하는 게 팀장의 몫이고 그걸 또 팀장에게만 맡겨놓아도 안 되는 거긴 해요. 팀워크의 문제는 같은 공간, 같은 전공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된 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전공 분야에서 발생한대요.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팀원이 좋지만 그런 팀원들을 그냥 모아두면 오히려 강한 개성끼리 부딪힐 수 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고 그런 팀원들을 모아놓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자기들끼리 나중에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리더는 팀원 간의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업무 범위, R&R. 네, 이게 중요하다. 조율하는 프로세스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하며 팀 리더는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되며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업무 범위를 조율하는 프로세스. 네. 때때로 갈등을 해결하고 팀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야 하는 어려운 책무를 부여받는다. 갈등도 해결하고 열정도 불어넣어야 되고 이를 위해 하향식 팀 114번이 여기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서비스 디자인 싱킹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책에서 출처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향식 팀 구성이 아니라 팀원들이 팀 리더를 결정하는 상향식 팀 구성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 의견이네요, 의견. 그러나 실제 팀 구성은 기업이나 단체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의 제한을 받으며 상향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하향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업에서는 하향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팀의 구성에 대해 다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느냐이다. 유능한 팀원들로 구성된 팀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유능한 팀원들로 구성된 팀, 항상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팀원 전원의 강한 리더십은 팀 전체로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제가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유능한 팀원들로 구성되면 항상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잘 운영되는데 팀원 전원의 강한 리더십은 팀 전체로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팀원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조화로운 팀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서 체결이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발주자와 제안자가 합의하면 문서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각자 보관하여 합의한 계약사항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기업의 경우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 체결이 진행된다. 스타트업은 어떤 큰 계약은 변호사하고 같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수행자의 경우 수행자인 대부분의 디자인 전문회사는 자체 법무팀을 둘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4가지 종류의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여 디자인 전문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표준 계약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표준 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개해 놓은 계약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잘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용역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은 항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 그 본문에는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지급방법, 용역의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특약사항의 계약 내용과 계약의 양 주체인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 첨부 서류,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준다. 이외에도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 법률 자문 서비스, 디자인 공지증명 등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이 완료되면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프로젝트 기간에 돌입한다. 되게 계약서에 일자도 적어놓죠. 우리 진행 일자. 근데 이걸 도장을 찍으면 뭐 이제 진행한다는 거니까. 통상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킥오프 미팅을 통해 킥오프라는 건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미팅을 통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뢰자와 수행자 양측을 같은 시간 장소에 모이게 해 상견례를 나누고 프로젝트의 목적, 범위,
대략적인 방법론을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쳐 프로젝트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의지와 신뢰 관계를 확인한다. 대학 했으니까 이제 일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표준 용역 계약서, 용역 멀티미디어 디자인. 멀티미디어는 영상 뭐 이쪽이잖아요. 예, 이쪽에 대한 표준 용역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다. 되게 선급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돼 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문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첨부에 세부 내역과 운영표 이런 것들 적어야 되고 여기는 되게 이제 발주, 공급 우리가 흔하게 아는 말로 갑을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를 이제 갑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다음 프로젝트 진행 공간. 프로젝트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다. 큰 회사나 뭐 그렇게 만들겠죠. 디자인 전문 회사든 디자인 부서든 그 회사 부서가 사용하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공간이 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건습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에서의 행동 습관이 이미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공간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간을 새롭게 기획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간은 혁신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 만약 프로젝트를 위해 새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프로젝트를 위해 새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이게 뭐 우리 성경 말씀에 새술은 새부대 뭐 그런 뜻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어떤 공간이 새로 구성이 되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음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공간은 개인 작업과 팀 작업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창조적인 분위기에서 소통하기에 좋은 공간이어야 한다. 화이트보드 벽과 같은 작업 공간이 있으면 리서치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쏟아놓고 팀원들과 대화하면서 창의적인 발상이 떠올랐을 때 손쉽게 스케치하거나 메모하기에 유리하다. 즐겁고 편한 공간,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이디어가 발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말 그렇죠. 우리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브레인 라이팅 뭐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디어를 발산시킬 때 쓰는 여러 기법인데 발산하려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야 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제지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편한 공간, 자유로운 공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가 없으셔야 됩니다. 꼰대. 예. 꼰대 라떼 라로 하네. 라떼는 그랬어. 안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대개는 그런 말들 하거든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남의 의견이. 근데 그런 곳에서 창의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한번 우리가 남의 의견 태클 걸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정말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 그중에 정말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것들도 나오게 돼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이디에이션, 아이데이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데이션이요. 이게 아마 아이디어 플러스 액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이디어를 그 자체로 가치로 봤다면 린 스타트업 방식에서는 아이데이션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 한번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뭐 브레인 라이팅 이거 여기는 안 나왔는데 뭐 스캠퍼 방식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고도화시켜 간다는 거죠. 디자인 띵킹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서비스 디자인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이 공간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다. 업무의 연속성이 공간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대요. 업무 공간을 깨끗이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일로부터 독립된 해당 프로젝트 전용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는 인터뷰로부터 얻은 어피니티 노트, 구축한 페르소나 포스터, 프로젝트의 목표 등이 상시 게시되어 있으면 프로젝트 진행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
팀원 서로의 공간을 적절히 가깝게 배치하는 것도 유용하다. MIT 토머스 앨런 교수는 거리가 멀수록 의사소통 비율도가 줄어들어 거리가 15m가 넘으면 일주일 내 의사소통 가능성은 5%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알렌 곡선을 발견한 바 있다. 이것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면 15m 정도가 넘으면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짜증이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네, 바로 자기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런 게 이제 알렌 곡선이라는 게 있었네요. 대단한데. 이 수치는 다소 달라졌지만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거리와 의사소통의 반비례 관계는 여전히 작동한다. 프로젝트 준비하기 단계에서 프로젝트 공간을 잘 확보하는 것이 활기찬 팀워크를 만들기 위한 물리적 기초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거 유의하라고 하잖아요. 유의. 그럼 프로젝트 준비하기 단계에서 프로젝트 공간을 잘 확보하는 것이 기초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문제 가능성이 있다. 모든 걸 문제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드디어 이제 발견하기로 들어갑니다. 발견하기, 디스커버, 기초 데스크 리서치, 환경 조사 방법과 이해관계자 분석, 설문, 인터뷰 관찰 등 서비스 디자인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게 리서치라는 게 뭘 발견하느냐, 어떤 요인을 발견하느냐, 설문과 인터뷰 관찰 등 현장 조사 방법도 필요하고, 처음에 01은 아마 우리가 준비하기였을 것 같아요. 그죠? 맞나? 맞네요. 예, 처음에는 준비하기였잖아요. 이 준비하기에서는 이제 팀을 구성하는 것도 있었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웠고, 견적서도 만들었고, 계약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간도 만들었고, 이 공간에 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적절한 공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준비했으니까 발견하기로 넘어가자는 거죠. 2번째. 준비하기, 발견하기. 여기다 이제 적어놓으면 좋겠다. 01, 준비하기. 두 번째, 02, 발견하기. 이거는 얼라인, 얘는 디스커버.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견하기 들어가는 거예요. 발견하기. 발견하기에서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환경 조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왔네요. 2-1로. 그 중에 이제 데스크 리서치라고 해서 이 환경 조사 중에 데스크 리서치가 있다. 얘는 데스크가 이게 책상이잖아요. 책상. 내가 앉은 자리, 그 앉은 자리에서 리서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관찰 조사를 하기에 앞서 관련 문헌을 연구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수집하고 출판물을 통해서도 수집하고, 네, 언론, 인터넷, 조사업체, 연구, 도서, 법령 지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고합니다.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상황으로부터 서비스의 내부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공공정책 서비스가 놓여있는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서비스, 그걸 이제 대상 서비스라고 할게요. 혹은 새로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 자, 대상 서비스가 놓여있는 맥락적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 영역과 그 특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전문가 인터뷰를 위한 질문 작성에 유용하다. 그리고 사용자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였지? 이게 지금 발견하기인데, 이걸 뛰어 넘어 버렸네. 137페이지가 이 페이지 두 번째인데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발견하기 수행 과정. 일단 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할 자료의 목록 및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자료의 목록과 방법을 결정한다는 소리네요. 두 번째는 자료 찾기. 해당 서비스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등이 자주 언급하는 이슈나 화제, 토픽을 중심으로 단어를 추출하여 최신 순으로 검색 후 분야별 목록 제작. 자료를 찾고 주제어 등 분류 기준 폴더별로 조사 자료를 정리한다. 그렇죠. 모든 건 계획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는 건데, 이때 이제 분류하자는 거예요. 주제별로 분류하고,
신뢰성 확보 및 연구 윤리 차원에서 자료 출처 확인 및 인용 표기를 숙지한다. 이거 나중에 안 하면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어요. 음, 혹은 이제 신뢰성도 있어야 되죠. 신뢰성.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음, 그리고 자료 정리, 수집한 자료가 주제와 관련한 것인지 과제 진행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저장한다. 자료 공유, 정리된 자료는 내부 팀원들과 공유하고 일반 공개가 필요할 시 온라인 게시를 통해 공유한다. 지금 디스커버를 살펴보는 겁니다. 디스커버. 이 디스커버 제일 먼저 수행 과정은 이렇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찾고 그걸 정리해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찾고 모든 건 계획부터 계획, 자료 찾기, 정리하기, 공유하기. 게시하기가 맞겠죠? 게시. 공유나 게시. 구성 요소는 어떻게 돼 있냐? 디스커버의 구성 요소는 서비스 배경,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상황, 사용자의 반응이나 결과, 영향,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술. 아까 기술도 나왔었죠?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의 접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SNS 등 경쟁 구도, 경쟁 서비스 또는 제품 이런 것들을 디스커버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자, 먼저 사전 조사, preparatory research, preparatory research. 실제 연구나 현장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연구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구 수행 과정에 필요한 올바른 질문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연구 수행 과정에 필요한 올바른 질문. 예. 사전조사의 결과는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구성하거나 가설을 공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행 연구 및 수행 과제를 학습하는 것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고 선행 연구와 수행 과제를 학습하는 것.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영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예전에 했던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해야 개선이 있죠.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여기 적어놓은 거 아닐까요? 예, 우리들이 이런 걸 안 하니까. 그 결과 사전조사는 탄탄한 2차 연구, 데스크 리서치. 아까 제가 잘못 봤던 게 데스크 리서치였잖아요. 그 이제 2차 연구네요. 먼저 사전조사부터 하고 데스크 리서치를 간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조사와 관련한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수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신속하게 취득하고 2차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자료 및 조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논문 쓸 때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논문 쓸 때. 교수님 면담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이걸 어디서 찾으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학부생들은 잘 못해요, 이걸. 교수님 만나는 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어, 언제든지 찾아가세요. 언제든지. 물론 약속은 해야죠. 이분들이 바쁘시다고 안 만나주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려야죠. 그럼 사전에 약속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빨리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이걸 어디서 찾아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졸업 논문 진짜 잘 안 나와요. 방향이 이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도 웬만한 특히나 학부생이라면 최대한 졸업할 수 있게 해드리기는 한데 대학원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겠지만 네 아무튼 자, 고객 중심의 사전 조사는 연구 문제와 관련한 맥락, 인식, 내부 갈등 또는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상호작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을 포함한다. 이는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비전이나 인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제 사용 목적 수행 과정 이렇게 나오네요. 이 딜커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전조사의 정의, 배경, 사전조사의 목적. 사용 목적은 연구와 관련한 산업, 조직, 경쟁사, 유사한 제품, 상품, 서비스 또는 유사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팀, 구성원, 동료, 사용자,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학습하고 연구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연구와 관련한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을 인하는 데 도움이 돼. 읽어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음,
사전조사 단계에서의 목적이라는 거고, 이 수행 과정은 사전조사가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수행 기준 설정 및 시간을 배분, 연구 주제 및 질문 정의. 사전조사는 대부분 탐색적 연구이므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질문을 설정한다. 특정 연구 분야, 키워드, 기술 산업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또는 해시태그를 선별한다. 사전조사 수행, 검색하는 동안 참고 문헌을 추적하여 정보의 출처 및 출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흥미로운 정보는 나중에 탐색할 수 있도록 자료의 위치를 기록한다. 간행물, 신문, 잡지 읽기뿐 아니라 팟캐스트 및 컨퍼런스, 강연 듣기, 온라인 비디오 시청이 포함. 요즘은 이제 유,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행 및 시각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고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무드보드 또는 마인드맵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마인드맵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하부 주제, 또 여기에 대한 하부 주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맵을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결과물, 텍스트 요약본, 마인드맵, 무드보드와 같이 시각화된 사진 스크린샷 또는 비디오 모음이 이제 사전 조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스크 리서치. 사전 조사가 끝나면 이제 데스크 리서치가 들어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리서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연구. 2차 연구는 데스크 리서치라고도 하며 데스크 리서치가 2차 연구라는 소리네요. 이 정의네요, 정의. 데스크 리서치의 정의.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는 2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조사 방법이다. 2차 데이터란 다른 프로젝트 또는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로서 시장조사 보고서, 추세 분석, 고객 데이터, 학술 조사 등을 포함한 정성적 및 정량적. 이게 한번 우리가 정성적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수치로 표현이 안 돼. 정량적인 것은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것. 를 자료를 모두 말한다. 2차 연구는 기존 데이터를 요약, 대조, 종합 연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인다. 배경으로서 과제 수행 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연구 이전에 2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1차 연구 이전에 2차 연구를 먼저 한대요. 사전조사 전에 데스크 리서치.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데스크 리서치가 1차 연구 아니야? 또한 2차 연구는 1차 연구 방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안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1차 연구 방법을 통해 또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1차 연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직접 혹은 대행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1차 연구는 이렇게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2차 연구는 이미 발표된 데이터와 이미 수행된 다른 연구에서 수집한 정보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1차 연구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죠. 2차 연구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1차를 한 다음에 2차를 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차 연구 먼저 해도 된다라는 거고 이게 약간 어떤 범주가 약간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는 단순하게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연구를 할지 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2차 연구는 이미 발표된 데이터와 이미 수행된 다른 연구에서 수집한 정보를 재사용. 자, 이미 발표된 데이터와 수행한 다른 데이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2차 연구를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1차 연구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이미 돼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그로 인해 많은 기업과 조직은 2차 연구를 선호한다. 2차 역시 다른 거네요, 서로. 연속성이 아니고 1차도 있고 2차도 있다. 뎁스라고 보면 되나? 뎁스? 2차 조사는 책상에 앉아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스크 리서치라고도 한다. 최근엔 1차 연구도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이게 이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그냥 하는 거고 전문적인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 플랫폼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면 이제 얼마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였을 때마다 이제 가격이 다르겠죠. 제가 한 몇백만 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사용하면 설문조사가 괜찮게 나와요. 1차 연구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 백서 및 보고서에 게시된 연구와 같은 외부 소스를 이용하지만 연구 데이터가 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내부 소스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2차 연구의 장점은
대부분의 정보는 소스가 많아 쉽게 수집할 수 있다.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에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2차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조직이나 기업의 가설 설정이나 연구 수행에 따른 비용 평가 등 1차 연구의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차 연구는 데이터의 가용성으로 인해 수행이 더 빠르다. 단점으로는 이용 가능한 정보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평가를 따로 해야 된다. 1차 연구에서는 이게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신뢰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상태로 해나가는데 2차는 그게 없으니까 데스크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앉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도 안 나가보고 사람들도 안 만나보고 그러니까 신뢰성을 평가를 따로 해야 된다. 모든 데이터가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갱신된 최신 보고서 및 통계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어떤 내용은 이미 안 나와 있거나 과거의 것들이 많아요. 2차 연구는 1차 연구 데이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연구의 성공 여부는 1차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 그렇죠. 이것도 2차 연구는 1차 연구 데이터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대요. 연구의 성공 여부는 1차 연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 보면 얘는 기초과학인 거고 얘는 응용이 되겠네요. 이렇게 봐도 되나? 일단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그다음에 목적. 주제 또는 연구 질문에 대한 연구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미 있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구 질문을 보다 정확하게 공식화하고 적합한 데이터 수집, 시각화 종합 방법을 결정한다. 수행 방법으로서 2차 연구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주요 경로는 인터넷,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공공도서관, 교육기관, 상업적 정보 출처 이렇게 뭐 구분했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다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다. 이 인터넷 하나로 끝났다. 얘네들이 다 인터넷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수행 과정, 2차 연구의 일반적인 수행 과정 1. 연구 질문 및 주제 정의 탐색적 연구인지, 확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를 고려한다. 탐색적 연구, 어떤 걸 탐색한다는 거고, 확증적 어떤 걸 확실히 증명한다는 뜻인가? 막 이렇게 들릴 것 같긴 한데. 페르소나 고객 여정 지도, 서비스 가치 흐름 등 연구 결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려한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정리한다. 연구 출처를 확인한다. 연구와 관련된 높은 데이터 및 정보 출처 목록을 수집. 출처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신뢰도에 따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잠재적 출처의 순위를 결정한다. 선별 검색을 수행한다. 기존 데이터의 수집, 각 출처에 대해 초기 검색을 위한 필요 시간 할당, 수행 도중 발견된 흥미로운 정보 등은 추후 탐색을 통해 링크 등 자료의 출처 보관, 중복 데이터 비교를 통해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결합, 깊이 파고들기, 선별 검색 수행 중 발견된 흥미있는 정보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하고 자료에서 발견한 통계나 사용된 소스 등도 검토하고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요약 보고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무드보드 또는 마인드맵과 같이 시각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 무드보드나 마인드맵 같이. 그래서 결과물로는 텍스트 요건, 마인드맵, 무드보드와 같은 시각화된 사진, 스크린샷 또는 비디오로 들 수 있다. 네. 지금 디스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커버에서 사전조사가 1차 조사, 그 다음에 데스크 리서치가 2차 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조사, 거시적 환경조사, 그래서 매크로, 거시는 매크로, 미시는 마이크로. 기업에서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의 요인, 이런 것들은 약간 거시적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악하여 전략을 실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PEST라는 건 뭐 별건 아니고, 여기 보면 나오네요. 폴리티카, 정치, 이코노미, 소셜, 테크놀로지, 예, 이걸 PEST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STEP에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여기 환경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정치의 대표적. 네, 이게 이제 거시적. 여기 좀 더 정확하게 나오네요. PEST. 아까 나왔죠.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여기 인바이러먼트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환경일 거예요, 환경. 얘는 이제 그런
여기도 인바로먼트이긴 한데, 음. 혹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앞글자를 따서 PEST로 분석하는 용어다. PST 분석은 거시적 환경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측면에서 그러니까 거시적 환경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음,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측면에서 시장의 큰 흐름을 찾아내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기업이 시장 조사나 전략 분석을 할 경우 혹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시장 성장과 축소, 사업 포지셔닝, 사업 방향 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런 것들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 기업이 시장 조사나 전략 분석을 할 경우 혹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래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그래서 시장 성장과 축소, 사업 포지셔닝, 사업 방향 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기업 운영할 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PST 분석은 하버드, 적어도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버드 대학의 프란시스 아길라 교수가 1967년 발행된 저서 비즈니스 환경 진단 스캐닝 비즈니스 인바런먼트에서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비즈니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ETPS라는 약어로 최초로 소개했다. PEST인데 이거 바꿔놨죠? 전월 발행 직후 미국 생명보험연구소의 아놀드 브라운이 이를 STEP, 스텝이라는 걸로 정의했다. Strategy, Trend, Evaluation, Process. 이후 거시적 환경 분석 또는 변화에 대한 환경 진단, 같이 환경적 요소를 추가하여 STEP2로 스텝 2, 뭐 이렇게 말 붙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대 일부 학자들은 순서를 변형하여 PEST로 부르기도 하고, 법적 요소를 추가하여 SLEPT로 여기에 환경적 요소를 추가하여 PESTL, PESTLE, STEEPLE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을 여러 가지로 놓고 보는 거죠. 기업의 경영사업 환경의 변역,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변화, 고민, 파악. 궁금하네, 이게 뭔지. 수행 과정. PEST에 따라 비즈니스 경쟁력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다. 비즈니스 경쟁력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요인이 현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성장, 성숙, 쇠퇴. 예.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각 요인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한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유지되겠죠. 성숙했으니까. 그 다음에 쇠퇴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각 요인에 따라 현재 영향과 미래 영향 간 차이를 파악한다. 이게 뭐 단기, 중기, 장기, 단, 중, 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자, 구성 요소와 정치적 요소. 정부가 경제 간섭하는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제재하고자 하는 제한의 영역의 종류를 포함. 세금, 노동법, 무역제재, 환경법, 관세, 정치적 안정성 등을 포괄.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 당연한 무조건 해야 되는 요소. 경제적인 것은 금리, 환율. 요즘 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환율도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임금률, 최저임금, 근무시간 등. 실업, 신용 가용성, 생활비, 가처분 소득 뭐 이런 거. 경제 주체가 의사결정을 내는 데 중요한 역할. 이게 이제 이코노믹 이슈. 사회적 소셜 이슈는 문화적 요소와 보건 인지도, 인구 선정률. 우리 인구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좀 유지인데 이제 점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이슈가 생겼죠. 이슈가 세계 최저 출산율, 연령대 분포, 직업 태도, 안전 관련 요소 등이 포함된다. 기술적 요소, R&D 활동, 자동화, 기술 관련 인센티브, 기술 혁신, 신기술 등장, 기술 변화 등.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리걸, 법적인 요소인데 차별법, 소비자법, 고용법, 특정금지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 환경적인 거는 생태환경적인 환경적, 뭐 날씨, 기후,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환경보호 이런 뭐 여러 가지가 그리고 윤리적 요인, 관광, 농업, 보험업계 등에서도 영향, 기후 변화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제공 생산품의 경영과 신시장 개척,
현존하는 제품의 단종과 변화, 제품의 시장 축소나 소멸 등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AB, 이게 처음 거는 AA였나? AA였네요. PST를 먼저 받고 AB, STEP. STEP는 PEST에 E가 하나가 추가됐네요. 그죠? PEST에 E가 하나 추가돼서 사회, 기술, 경제, 정치의 환경이 추가가 됩니다. PST에서 파생된 방법으로 PST 분석과 역사를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거시 환경 분석에서 STEP 분석을 사용하고 환경적 측면의 거시적 변화가 미약하여 무시할 경우에는 PST. 그러니까 환경적 측면에는 뭐 별로 안 할 게 없다 그러면 PST로 하라는 소리예요. 산업 내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시적 환경 요인을 목적은 동일하죠. 방법은 분석되는 환경 영역을 이해하고 동향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동향을 이슈와 연결하고 이슈의 미래 방향을 예측한다. 의미를 도출한다. 멋지네요. 예측한다는 거죠. 예측. 이슈의 미래 방향.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STEEP 맞나? STEEP. 그리고 미시적 환경조사. 지금까지는 거시적 환경조사를 했다면 이제 미시적 환경조사를 한다. 자, 미시적 환경조사는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 존재하는 마케팅 환경 주체들을 분석하는 것. 이거는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미시적인 거는 마이크로. 얘는 주요 미시 환경 요소에서 경쟁자, 이 컴페티터, 커스터머, 컴퍼니 이 세 가지 아마 나왔죠? 컴퍼니, 커스터머, 컴페티터에서 3C 분석이라고 한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다기보다는 얘들밖에 없지 않아요? 회사 있고 고객 있고 경쟁사 있고 그 외 것들은 다 거시적인 EST, SEEP 이 거시적인 거다. 이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업이 로비를 하거나 뭐 뇌물을 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게 뭐 골자잖아요. 근데 3C는 이제 다르죠. 예, 회사도 있고 고객도 있고 경쟁사도 있고. 그래서 3C 분석은 거시적 환경 분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자사, 고객, 경쟁사로 기준을 나누어 상황 및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방법론은 안 나오고 계속 정리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3C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 벌써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144페이지 일단 저장을 해놓고 저장 완료. 가야 될 길이 좀 있지만 워실레이터. 뭐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런 거 하나씩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니까 되게 이론서를 이제 우리 학부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연히 배우실 것 같은데 독학을 한다면 참 쉽게 읽어지는 죄송합니다. 쉽게 읽어지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역시 기사 자격증의 위험이 있네요. 네. 그래도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140 아까 3페이지였나? 한 발 한 발 나가보고 144페이지 3씩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걸 배워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시험의 당락 여부를 떠나서 떨어지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를 할 거고 배워놓으면 좋고 이건 제품 개발이라든가 서비스 개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학교가 현재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네, 지금 과제도 많고 네,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레포트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고 저는 또 이제 조그만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소화하다 보니까 현재는 집에서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이제 안 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저 사무실 회사에서도 제가 녹화를 좀 하려고 시스템을 지금 또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최저가, 최저가 시스템. 그냥 녹음되고 이렇게 필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완성되는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제가 계속 자료를 올려볼 거고요. 5월 달에, 제가 알기로 5월 달에, 제가 한번 열어볼까?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5월 며칠이나 5월 22일이네요. 5월 22일에 서비스 경험 디자인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예, 5월 22일. 며칠간 받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원서를 접수를 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아마 6월인가에 보겠죠. 6월이나 7월. 예. 그럼 발등에 불 떨어진 거잖아요. 원서 접수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기출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고 또 이 이론서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은 게 기출 문제 풀 때 그래도 괜찮아요. 이 이론서 한번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서비스 디자인의 문제, 이 자격증의 문제는 횟수가 많이 안 돼서 기출 문제가 많이 없다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 어, 그러면 이론서를 상당히 많이 좀 보셨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번씩 보고 공부해보고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먹고 살기가 빠듯하네요.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만약에 있으시다면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선배, 후배, 동기분들도 어려운 일정 가운데 힘든 일정 가운데 아마 공부를 하시는 거일 텐데 힘내시고 열심히 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